해마다 10월이 오면 여수에서는 생선값이 뛴다. 그때 그날 그들을 위한 제수용품이 필요해서다. 간혹 하나의 제상에 서너위씩 제를 지내는 떼제사도 10월의 여수에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름도 주인도 없는 묘지 앞에 누군가 뿌리고 간 술향기마저 서러운 여수의 10월. 어떤 때는 두렵고 지금도 두려운 감이 있어. 어떤 때는 분하고 참 어떤 때는 억울하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여수 제14연대는 여순 사건의 진압이 완료된 다음 날인 1948년 10월 28일 해체됐지만 이후 70년 대한민국엔 몇 가지 규칙이 생겼다.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반공 이데올로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이제 두 눈 부릅뜨고 다시 보아야 한다. 다시 써야 한다. 다시 불러야 한다. 여순 항쟁 70년 그날들의 이야기를. 여수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6부작 여순 사건 70주년 특별기획 9일간의 기록 제6부 여순 항쟁 70년 그날들. 암소리 말고 애미 얘기 들으라이. 시방부터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멀리 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같이 가야죠. 우리 둘이 같이 가면 네 걸음이 늦어져서 안 된 게. 당장 나서 얼른. 어머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나가. 너를 여지껏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손 한 번 안 대고 키웠다. 얼른 가. 가서 안아도 된 게 꼭 살아있어야 된다. 어머니. 그거 벗어놓고 이거 신고 가거라. 여기랑 게요. 이 집이 좌익 집안이여라. 오메! 이에 뱃나가 옛날부터 넘 잘되는 꼴을 못 보등만. 배가 아프면 저 쏙독에 문댈 일이 이제 뚫린 주둥이라고 시방. 그것이 뭔 소리단가. 둘 다 줘야. 오메, 저때 그 군인 양반이시구만이라. 아이고,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저 신발 누구 거야? 에? 아이고, 내 거요. 내 거. 아이고, 보쇼. 응? 저거이 면문이다냐. 저렇게 큰 찌까다비를 지을 거다고 하는 거 보면은 수상혀. 응? 한만 해도 사상이 수상하게. 뭐셔? 사상! 나가 뭔 사상이 있다고 그려. 나의 사상은 우리 아들이요. 내 새끼 하나 살려서 잘 키워먹었다고 이날 이때껏 이짝 저짝 비움 맞춤서 모질게 살았는데, 근게 나의 사상은 하나뿐인 내 새끼, 우리 집 대를 이을 우리 장손이요. 애미가 자식 가지는 것이 잘못된 사상이면 이 세상에 잘된 사상 있으면 나 뭐라 그려. 닥치고 둘 다 따라와. 진학군은 집집마다 샅샅이 수색을 한 후 주민 모두 인근 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했다. 여수 중앙국민학교 교정엔 흙먼지만이 소리 없이 날리고 있었다. 가운데에 일정거리를 두고 양쪽으로 열을 맞춰 앉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자신의 심사를 기다렸다. 심사의 기준은 총을 가지고 있는 자, 손바닥에 총을 쥔 흔적이 있는 자, 미군용 팬티를 입은 자, 머리를 짧게 깎은 자였다. 주민들 가운데 흰 고무신을 신은 사람 또한 반란군으로 간주됐다. 흰 고무신은 좌익에 처형당한 우익인사 김영준의 천일고무에서 제조한 것으로 인민위원회가 배급했기 때문이었다. 국방경비대가 입고 있던 군용 속옷도 혐의 대상이 됐다. 반란이 끝난 후 겉옷은 벗어버릴 수 있지만 속옷은 갈아입지 못했을 거란 어설픈 추측에서였다. 반란군이나 좌익한테 당한 사람은 이쪽으로 나와. 나요. 말할 필요 없어. 손만 들어. 예. 야, 여기서 반란군이랑 좌익 분자 찾아봐. 저기. 저기. 여기. 더 없어? 야, 그럼 저기. 너 나와봐. 살려줄 테니까 여기서 반역자들 10명만 찾아내. 저기. 일명 손가락총. 저 남자, 저 여자, 저 어르신. 호칭 따위, 남녀 구분 따위는 없었다. 손가락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묵묵히 가리켰다. 손가락 끝에서 생사의 갈림길이 오갔다. 손가락 총과 사람 목숨은 운동장에 둥그런 낙엽보다 가벼웠다. 어떠한 변호도 없었다. 학살자 김종원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구덩이를 파두고 총으로, 그마저 지겨우면 일본도를 빼들고 사람을 죽였다. 향토사학자 고 김계유 씨의 증언이다. 살아남은 경찰들이나 또 우익단체원 이런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쑥 시민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당시 반란에 가담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말은 안 하고 이 손가락질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대망하이간 잡아갖고 두말 안 하고 여기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여기서 불문 걷기고 그냥 총차르는 겁니다. 학교 지금 모퉁이 저 구석지 조금 앞에 큰 그 묵은 버드나무가 있었고 그 버드나무 앞에다가 큰 구덩이를 파놓고 지붕에 파놓고 요거는 그때 부산 오연대 김종원 대위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떨 때는 총으로 갈빈총을 쏴봤다가 어떨 때는 또 이제 좀 지치면 또 권총을 쏴봤다가 어쩔 때 또 일본도로 쳐봤다가 그러니 얘가 참 지옥 같은 해인자입니다. 아무도 그 상황을 탓하지 않았다. 극악한 폭력과 공포 앞에서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박탈당한 채로 그들은 그저 자신의 차례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종군 기자 칼 마이던스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그 광경을 여자와 아이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징벌의 장면은 보고 있는 아녀자들의 숨 막힐 것 같은 침묵과 자신들을 잡아온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조신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 총살되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한마디 항변도 없이 침묵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살려달라는 울부짖음도 없고 슬픈 애원의 소리도 없었다. 신의 구원을 비는 기도도 한마디 호소도 없었다. 심사의 기준은 외모나 다른 사람의 고발, 개인적 감정에 의한 중상모략, 강요된 자백이었고 군경은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투서를 받았다.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고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아두고 누군가 저 사람은 부역했다는 언질만으로도 충분했다. 저기 나는 경찰 가족이에요. 이쪽으로 나와. 제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좌익들이 억한 심정으로 죽였제요. 그래? 그럼 여기서 좌익 곤란해봐.
저 여자 집에 자익하는 양반이 있었는데 이번 난리에 득세도 그런 득세가 없었단게요. 응? 아니요, 아니단께. 전부 다 거짓말이오라. 조용! 저 여자 아들도 자익이요. 아들? 아들은 어디 있어? 볼세 어디로 내뺐구만. 응? 뒤로 데려가! 진압군은 가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분류되면 학교 건물 뒤편에서 즉결 처분장에 끌고 갔다. 이들 중 일부는 곧바로 총살당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총알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개머리판, 참나무 몽둥이, 체인으로 타살했다. 율촌의 김은택 씨는 또 다른 학살의 현장을 기억하고 있다. 15세 이상은 전부 면사무소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이제 저도 나갔어요. 그냥 서류에다가 요 사람은 위원장, 요 사람은 부위원장, 요 사람은 뭐 리장 이렇게 전부 맨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하고 자기가 조용히 있으면 도망쳐버렸을 건데 아무것도 모르게 오락기 갔어요. 면사무소 이제 정문 앞에서 전부 꿀고 앉으라 그래요. 꿀고 앉았더니 조금 쉬니까 7사람을 끄고 나와갖고 딱 쉬어. 딱 눈을 가리고 튀어놓더만 파견대장이 그냥 바로 그냥 근총으로 딱 팡팡 쏴가지고 언더 안 넘기니까 니폰도로 그냥 칼로 탁 친 거예요, 모가지를. 그런 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이루어진 색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밀고가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고 무고한 희생은 또 다른 희생을 불러왔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그래서 편을 나누어 학살한 것조차 애매해져 버린 무간도 같은 지옥에 희생자의 신발만 남아서 지게에 지고 온 하얀 고무신이 한지게나 되었다고 한다. 여순 사건을 조사하고 연구한 선휘성 선생의 소회다. 반군들에게 동조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제 학살해버리는 그런 만행 얘기 들을 때,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을 데려와가지고 서면 그 천변에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돌로 내리 찍었다는 그런 증언. 그거 들을 때, 이게 계속 피가 피를 부르는구나. 점점 더 인간성을 상실하고 잔인해지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여수는 우리 수중에 있다. 포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오군과의 연락은 좋다. 해군은 이 짧은 말로 본부에 여수 점령 사실을 보고했다. 토벌군이 여수를 점령한 27일 오후 1시 20분이었다. 14연대는 여순 사건의 진압이 완료된 다음 날인 48년 10월 28일 해체됐다. 14연대 봉기군 주력과 일부 이에 가담했던 주민들은 이미 지리산이나 백운산으로 입산한 뒤였다. 지리산에 근거를 둔 빨치산들은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활동하기도 했다. 여순 사건을 진압하고 14연대는 해체됐지만 이때부터 정부는 지리산 일대의 유격대를 대상으로 하는 토벌작전을 장기간 지속했다. 여순 사건 연구자 김덕중 박사의 말이다. 10월 27일 날 여수가 함락됨으로써 그 여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리산 일대로 14년대 군인들과 봉기했던 사람들이 지리산 인근 지역에서 그 유격대 활동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지리산 일대의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했었거든요. 토벌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 지속된 결정적 이유는 사실 이승만 정권의 지지도와 긴밀한 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순 사건 진압은 완료됐으나 11월 1일 오히려 계엄은 전남북 일원으로 확대 선포됐다. 두 해를 넘긴 1950년 2월 5일에서야 계엄이 해제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순 사건 관련자들은 계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춘수 박사 얘기다.
여수 순천 지역만 해도 유엔 한국위원단이 49년 초반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 2월 5일 정도에 해제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수 순천 사건 관련자들과 혹은 그것에 대해서 토벌 작전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의 효과를 지속시키면서 민간인들을 추출하고 색출하고 죽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국방경비법의 32조, 33조를 민간인에게 적용함으로 해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계엄과 국방경보에 동시에 사용되었던 시기였고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남원 지역까지 계엄령을 확대 선포한 11월 1일 전남 도당군 여순 사건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발표했다. 인명피해 4,974명, 재산피해 37억 원. 그로부터 1년 뒤 전남도 당국의 조사를 보면 사망자가 11,131명으로 늘었다. 이후 사망자가 더 불어났다. 여수 순천 지역 계엄령 선포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민간인 가운데 3천여 명에서 5천여 명 정도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들 모두 사살된 것이다. 여순 사건의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여순 사건 피해 지역도 전남과 전북, 경남 지역까지 모두 37곳으로 대단히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피해자 가운데 80% 이상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됐다는 것만은 극명한 사실임을 밝혀둔다. 토벌 현장에서 사살된 봉기군과 학살된 민간인, 산으로 들어간 유격대, 목숨을 부지할 요량으로 토벌군과 유격대에 협력한 산아래 사람들, 형무소에 수용되거나 신문과 재판을 받다가 어느 날 어딘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삭제된 이름들. 여순 사건은 9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핏빛 광풍은 오래도록 그칠 줄 몰랐다. 총살, 수장, 참수, 타살, 척살, 고문사, 전사, 충격사, 병사. 반란군에 의해, 국군에 의해, 경찰에 의해, 경비대에 의해, 좌익에 의해, 우익에 의해, 혹은 피해가 불분명한 경계에서 전투로, 밀고로, 모략으로, 오해로, 이름이 같아서 얼굴이 닮아서 누군 줄도 모르고서 차라리 죽음마저 안도할 정발로 이 땅에서 지워진 수많은 이름들.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 아동까지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발표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다시는 이런 비행이 없도록 방해해야 될 것이다. 11월 4일 발표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다. 이 담화의 행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짚어보아야 하는가? 안정혜 박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모든 여순의 나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든 여순 시민들을, 인민들을 다 적으로 간주하라. 아이들조차도 잘 색출을 해서 만약에 아이들조차도, 어린아이조차도 빨갱이면 처벌하라는 그 포고령을 내립니다. 여순 사건은 단순한 군부의 이런, 그래서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로서는 이 거대한 대서봉소 기지가 공산권에 의해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거기에 넘어가서 자신들을 그 미국 세력을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였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철저한 진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했었던 걸로 저는 봅니다. 여순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군의 봉기에 지역민이 합류한 여순 사건에서 과연 누가 동지이고 누가 적인가? 정부는 실제하지 않은 적의 정체를 공산주의로 둔갑시켰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을 독립국가 건설을 반대하는 매국노로 간주하고 한 하늘 아래 두고는 같이 살 수 없는 존재 원수로 몰아갔다. 우리 사회 전반에 애국이란 대의 명분으로 반공이 탄생한 것이다. 김득중 박사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 여순 사건을 거친 다음에 한국 사회가 좀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교육계를 보면 자익 세력이거나 자익 세력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교직에서 다 쫓아내는 거죠. 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른바 이제 학도 호국단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교육을 실시하게 되죠. 또 검찰 내부에서도 자익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익 그 검사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고, 가장 큰 거는 군대인데요. 군대 내부에서의 이른바 자익교육 숙청이 아주 대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948년 같은 해에 일어난 제주 4.3 항쟁은 특별법이 제정 시행돼 최종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사죄를 했다. 이에 비해 여순 항쟁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멀다. 같은 해 쌍둥이처럼 발발해 70년을 지나온 제주 4.3 항쟁과 여순 항쟁. 제주도민들은 여순 항쟁을 건너다 보며 어떤 마음을 품을까? 제주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다. 제주는 빨개 섬이고 전부 불태워 죽여도 좋다. 제주도민 90%는 빨갱이다. 빨개 섬이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14연대가 왔다면 그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지금 2만 5천에서 3만여 명이 그 시기에 죽어갔지 않습니까? 14연대에 10월 19일 날 그 제주도에 이른바 명령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역할도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이 제주에서 발화된 것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제주 4.3이 바라고 있는 그 불꽃을 쫓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방향,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주 민예총 강정효 이사장의 말이다. 여순의 직접적인 원인이 제주 4.3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지역에 대한 연대,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사를 고민하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대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여기고요. 또 미래 세대에게 4.3을 어떻게 온전하게 4.3의 정신, 평화 정신, 인권의 소중함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순 사건은 여수의 제14연대가 일으킨 봉기다. 그것이 반란이든 병란이든 항명이든 항쟁이든 군대 내에서 군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미군으로부터 정권 이양을 받는 이때 이승만은 공산당에 동조해서는 안 되며 국가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익군인의 반란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역사학자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얘기다.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분들이 그 당시에 어디 감히 대한민국에 대들어 이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의 순수성. 저도 우리가 꿈꾼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 한 분들을 여수에서 저항을 한 건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역사.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 이분들이 꿈꿨었던 대한민국이 결코 잘못된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여순 사건 발발 이래 정부는 한 번도 민간인 희생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과하거나 반성을 한 적이 없었다. 정부는 여순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으로 몰면서 시민, 학생들까지도 포함시킨 잔인한 토벌 작전을 정당화하기 급급했다. 한때 여수에 주둔한 제14연대 군인들이 동포의 학살을 거부하고 나선 이 사건. 불과 9일 그들이 빠져나간 여수, 순천, 광양, 보성, 벌교, 구례, 곡성, 고흥에서 풀잎처럼 쓰러져간 민중들.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 우리들의 저항은 결코 잘못이 아니었다. 여순 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주철이 박사의 얘기다.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부당한 억압, 거기에 맞서 싸웠던 자랑스러운 항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빨갱이, 반란의 도시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호남이 갖고 있었던 역사의 정체성, 즉 저항정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토대 위에서 시작된 저항정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순 항쟁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지역민들이 저항의 민주주의에 나섰다라는 그런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민들이 여순 항쟁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래 한쪽 눈을 감은 채로 살아왔다. 이제라도 두 눈을 뜨고 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정부는 여순 사건을 좌익과 공산당 책동으로 단정하고 반공만이 국가 운영에 기졸한 협소한 국가관 아래 국민을 가두어 왔다. 우리들은 이제라도 본래의 자유주의를 바로 세우고 그 위에 빛나는 민주주의를 키워내야 한다. 그리하여 반만 보았던, 반만 들었던 서름의 날들을 아프게 마주하고 새 역사로 새로이 기록해야 할 것이다. 도올 김영욱 선생은 여순 항쟁을 넘어서야만 미래가 보인다고 말한다. 불꽃같이 민중의 이 호응이 있었잖아. 호응이. 예? 사실은 그 호응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들, 우리 역사를 이건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여순 민중 항쟁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이걸 성취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계사를 바로잡는 정말 인류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고 부고를 알리지도 못한 채 서둘러 지워버린 이름들. 비문이 아닌 점녀석대만이 찍힌 희생자 위령탑. 여순항쟁 70년. 우리는 이제라도 진실을 새겨야 한다. 여수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6부작 여순 사건 70주년 특별기획 9일간의 기록. 제6부 여순 항쟁 70년 그날들. 극본 최난화, 감수 주철이, 연출 안정희, 해설 김종선이었습니다.